기출문제 있잖아요. 기출문제 그 해설 있죠, 해설. 해설을 지금 일단 우리 학원에 보면 네이버에 보면 블로그 있거든요. 원주공시학원이요. 거기다가 일단 해설을 다 못 올리고요. 이렇게 테마별로 이렇게 쭉 이렇게 올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와서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법령이 해석한 문제, 그 다음에 뭐죠? 비진표시 한 문제, 통계표시 한 문제, 쭉 한 문제씩 쭉 이렇게 하고요. 다시 또 쭉 하고 그래서 해설을요, 하고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풀 때는 뭐를 조심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거기 그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문제를 하루에 한 3문제 정도씩 이렇게 올리려고 그래요, 민법을요. 그러니까 잠깐씩 가가지고 한번요, 그 원주공사하고 그 해놓으면 치면 되니까요. 잠깐 돌아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보는데 시간은 안 걸리잖아요. 별로 안 걸리니까 그 다음에 그 문제를 볼 때는 뭐를 봐야 되는가 하는 걸 조금씩 이렇게 써놨거든요. 문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해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정답하고 이렇게 있으니까요. 한 번씩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뭐 많이 푼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매일 올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거기에 들어가서 풀면 뭐 한 달이면 거의 뭐 100문제 이상씩 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막 하다 보면 앞에만 보고 안 되는데요. 그냥 테마별로 그냥 무조건 한 문제씩이요. 그 다음에 비진이 한 문제, 통역 한 문제, 차고 한 문제, 사이강 반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를 올릴까 생각 중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잠깐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이렇게 공부 안 될 때요. 잠깐 돌아서 한 번씩 보세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문제 해설하고 중간에는요. 이 문제를 볼 때는 어디를 중점으로 둬야 된다. 이런 말을 써놓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요. 제3자를 위한 계약 보세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은 196페이지라고 여러분 지금 나와 있나요? 나와 있죠?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한번 보세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우리가 이제 뭐냐면 이 갑을 뭐라 하냐? 요약자다. 이렇게. 우리 특강할 때 제3자를 위한 계약 했나요? 했어? 특강할 때 했어요? 그 다음에 을을 낙약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사람을 보통 채무자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을이걸 병한테 처분하죠? 처분이 아니고 병한테요. 병을 수익자라고 하고요. 이 사람을 제3자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갑하고 병하고 관계 있죠? 이것을 뭐라 한다? 대가관계라고도 얘기하고요. 대가관계. 이 대가관계의 흠결 있죠? 대가관계의 흠결 있으면 이것은 영향을 받는다. 이런 말이죠.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갑하고 을하고는 뭐라 한다? 이것을 보상관계라고 얘기하고요. 이 보상관계 흠결 있죠? 흠결이라는 것은 뭐냐면 갑이나 을이 사기나 강박을 당한다 이 말이죠. 흠결이 있으면 이것은 뭘 한다?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이것을 이제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됐죠? 자,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먼저 용어 정리가 먼저 돼야 돼요. 요약자라는 것은 약속을 요구한다 이 말이죠. 낙약자라는 것은 약속에 대해서 승낙을 한다 이 말이죠. 갑이 약속을 하니까 을이 승낙을 한단 말이죠. 병을 수익자 제3자라고 얘기해. 근데 먼저 알아야 될 걸 여기 제3자 있죠. 이 제3자는 107조에서부터 110조, 110조에서 선의의 제3자 있죠. 선의의 제3자 할 때 이 제3자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알겠죠? 이게 아주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107, 108, 109, 110조에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누가 있다? 수익자, 그 다음에 상속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해당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갑하고 을하고가 뭐냐면 갑하고 병이 누구냐면 그 부부관계라고 얘기해봐. 부부인데요. 두 사람이 부부인데 갑이 이 을이 누구냐? 삼성생명이에요. 삼성에다가 뭐 사망보험, 생명보험 있죠? 생명보험. 자기의 사망을 조건으로 그다음에 사망보험을 병한테 주라고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죠. 생명보험 계약이요.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이렇게요. 그래서 생명보험 계약을 이렇게 체결을 했어요. 체결했는데 갑하고 을하고 흠결한 말은 이혼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갑하고 병하고 대가관계가 없어졌죠.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 말은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는 여전히 유효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혼하고 난 다음에 갑이 보험계약을 해약하지 않는 상태에서 갑이 사망을 해. 그러면 삼성은요 보험금을 누구한테 지급한다? 병한테 지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병이 보험금 달라가면 을은 둘이 이혼했으니까 즉 대가관계 흠결이죠. 대가관계 흠결을 이유로 대항하지 못하죠. 효력을 거부할 수가 없죠. 이행을 거절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병의 청구에 대해서 을은 항변할 수 없다. 거부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거절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을의 청구에 대해서 갑은 항변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얘기하자. 갑하고 을하고 병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럼 됐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뭐냐면 예를 들었어요. 갑이 병한테 1억을 빌렸다고 해봐. 갑이 병한테 1억을 빌렸어. 그럼 1억 갚아야 되죠? 근데 소멸시효가 완성됐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이 말은 갑은 을한테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그걸 모르고요. 갑이 을한테 집을 팔고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해줘. 그러면서 병한테 뭐라 하냐? 을한테 뭐라 하냐? 병한테 1억을 주라고 얘기를 해. 대가관계 흠결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병이 을한테요. 매매대금 1억 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라 하냐?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니까 대금을 지급할 수가 없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을이요. 병한테 대금을 지급했어. 그러고 나서 갑한테 등기해달라고 했더니 갑이 뭐라 하냐? 나는 병하고 보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 그러니까 나는 돈을 병한테 갚지 않아도 되니까 나는 너한테 등기를 해줄 수가 없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대가관계의 흠결을 이유로 갑은 항변할 수가 없고 을도 항변할 수가 없고 대가관계 흠결을 이유로 병의 청구, 즉 수익자의 청구에 대해서 을은 거절할 수 없고 을의 청구에 대해서 갑은 말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요. 갑이 착오를 했거나 갑이 을로부터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갑은 뭘 할 수 있냐? 보상관계를 말 수 있다. 취소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취소하게 되면 을은 병한테 돈을 주지 않아도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보상관계 흠결은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 갑하고 을하고 관계 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관계를 뭐라고 한다? 그것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뭐라고 한다?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계약의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계약의 성립 요건이니까 계약의 당사자요.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다? 갑하고 을이다 이 말이죠. 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을이다. 알겠죠? 이 갑과 을이 계약의 당사자니까 이 갑과 을이 무효. 그 다음에 또 뭐다? 취소.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다? 해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무효와 취소가 있고 여기 뭐가 있다? 해제를 한다 이 말이죠. 무효와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하고요. 부당이득 반환하고 그 다음에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 있죠. 그래서 원상회복 의무 이것을 할 수 있죠. 이것은 오직 갑하고 을하고만 하는 것이고 여기서 병은 계약의 당사자니까 이런 것을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부당이득 반환이라든가 원상회복이라는 것을 오직 갑과 을만 하는 것이고 병은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만약에 을이요 갑의 집을 사가지고 을이 등기를 가져오고 을이 병한테 잔금 1억을 줬어요. 그런 상태에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이 취소가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을은 등기를 갑에게 돌려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을은 병한테 1억을 줬잖아요. 그 1억 준 것을 병한테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부당이득이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병한테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청구한다? 갑에게 청구한다. 갑에게. 왜냐하면 갑하고 을이 계약의 당사자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갑에게 반환을 청구해야지 병에게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계약이 성립을 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그래서 이 제3자가요 수익한다고 하는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죠. 수익의 의사. 그러면 수익한다고 하는 의사를 표시하죠. 이 수익의 의사 표시를 뭐라 한다? 그것을 형성권이라고 얘기하고 이 형성권을 뭐라 한다? 그것을 일방적 의사 표시라고 얘기하고 이 일방적 의사 표시를 뭐라 한다? 그것을 단독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단독행위 이렇게요. 이것을 형성권이고 일방적 의사 표시고 단독행위다 이렇게. 그러면요 형성권은 뭐다? 형성권을 여러분 뭐 할 수 있다? 먼저 가등기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양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속할 수도 있고요. 채권자 대위권의 객체가 되죠. 일방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겠죠? 일방적이란 말은 상대방이라는 사람의 뭐가 필요가 없다? 동의가 필요가 없다. 그럼 여기서 뭘 해야 돼? 의사표시 의사. 말로 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요 을이 병한테요 여기서 을이 병에게 채고하죠. 을이 병에게 채고를 해. 너 어떡할래? 물어봤어. 채고했는데 병이 아무 말이 없죠? 을이 병에게 채고했는데 아무 말이 없죠? 그럼 병은 뭐 한다? 수익을 막 물어본다? 거절. 그래서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보죠. 왜요? 우리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뭐냐? 제3자,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하죠. 그래서 제3자의 권리 발생 요건이다. 제3자의 권리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요. 여기서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죠. 그러면 제3자의 권리가 발생을 해. 그러니까요.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 말을 하지 않죠. 그러면 수익이다. 수익 거절이다.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보죠. 수익을 거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 병은요. 을에게요. 병인 을에게 직접적으로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죠. 누구한테? 을에게요. 직접적으로 청구하는데 만약에 을이 이행을 하지 않죠? 그러면 뭐 한다?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이요. 그러면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채무불이행이 있다. 채무불이행. 그럼 어떻게 한다? 먼저 계약을 뭐 한다? 해제하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그래서 계약을 해제하든지 손해배상 청구해. 그러면 계약의 해제는 누가 하는 거죠? 계약의 해제는 갑이 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은 병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의 해제는 갑, 손해배상은 병이에요. 왜냐? 이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계약의 해제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병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권리가 발생했죠. 발생해서 병이 을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런데 을이 이행을 하지 않죠. 그럼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제3자의 권리가 발생을 했죠. 발생했으면 뭘 하냐? 갑하고 을은 수익 내용을 뭐 할 수 없다? 변경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권리가 발생했으니까. 첫 번째 수익 내용을 변경을 못해요. 만약에 변경을 하고 싶으면 미리 변경할 수 있는 변경권을 뭘 했다? 유보하죠. 유보. 그럴 때는 변경할 수 있어. 그러니까 원칙은 변경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게 여러분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정답의 1순위고요. 그 다음에 이게 2순위가 돼. 2순위. 알겠죠? 그 다음에요. 여기 있죠? 수익할래 말래 물어봤더니 아무 말이 없죠? 그러면 수익을 뭐로 본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네 번째는요. 이거 뭐냐면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제3자는 무효나 취소나 해제를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제3자에게 부당이득이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요. 여기서 대가관계 흠결이죠. 이 대가관계 흠결을 이유로 대가관계 흠결이 있다. 이 대가관계 흠결을 이유로 갑은 을에게 이행을 거절할 수 없고 을은 병의 청구에 대해서 항변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뭐는 가능하죠? 이 갑이 아니 병이요 을한테요 빨리 1억 달라가죠. 그러면 을은 뭐라고 한다? 갑으로부터 뭐가 없다 지금? 등기가 없다. 등기 없으니까 잔금을 줄 수가 없다. 즉 보상관계에 기한 항변을 이유로 병에게 말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알겠죠? 이 보상관계를 뭐라 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병에게 말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보상관계 이렇게 얘기하고 이 요약자하고 수익자의 관계를 뭐란다? 대가관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지금 이해가 되셨나요? 알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제3자적인 계약이고 이 수익자는요 현존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현존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현존. 그렇죠? 현존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왜? 태아를 위해서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을 뭘 할 수 있다?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이것은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어디를 보냐면, 200페이지요. 동시이행 항변권 한번 보셔요. 동시이행 항변권이요. 동시항변권은 우리가 이제, 계약의 순서를 가지고 보면은요, 동시이행 항변권을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먼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죠. 봐요. 계약의 지금부터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건물을 가지고 갑이라는 사람 뭐라 한다? 매도인이죠. 매도인이 있고 여기 을이 누구죠? 을이 매수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먼저 여기 2월 1일 날 뭐라냐? 일방 예약을 하죠. 예약. 그래서 예약은 일방 예약으로 추정을 해요. 그래서 예약을 해. 그러고 나서 3월 1일 날 뭐라냐? 본계약을 체결을 하죠. 본계약. 그 다음에 여기 4월 1일 중도금을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5월 1일 잔금을 이렇게 지급하죠. 지급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7월 한 1일쯤에요. 물건의 하자가 발생하죠. 하자가 발생을 해.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순서예요. 계약을 체결하는 순서는 먼저 예약을 하죠. 여러분요, 음식점에 가면은요, 먼저 우리가 몇 시에 몇 명이 간다 예약을 해 안 해? 하죠. 여러분도 소고기 먹으러 가면서 예약을 미리 세서 안 했어? 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예약을 하죠. 예약은 뭐죠? 예약은 여러분요, 언제나 채권 계약이에요. 언제나 계약이야. 언제나. 이것은 언제나 계약이야. 언제나. 왜냐? 우리가 몇 명이 간다. 그 다음에 음식의 종류는 뭐로 할 것이다. 몇 시에 갈 것이다. 이게 합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이것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 일방 예약하고 비교해야 되는 게 바로 여러분요, 일방 행위라고 하는 것이에요. 일방 행위예요. 그럼 여기 일방 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요, 일방 행위는 뭐냐? 이것은 단독행위예요. 이것은 단독행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단독행위란 말하고 일방 예약하고 전혀 달라. 일방 예약은 예약이라는 것은 언제나 계약. 그래서 재매매 예약. 재매매 예약도 뭐다? 계약이죠. 예약이라는 것은 언제나 계약이에요. 그럼 여기서 일방 예약을 하게 되면 예약을 했으면 이제 본계약을 체결해야 되겠죠? 본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예약 완결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예약을 완성시킨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뭐가 이루어지냐? 본계약이 성립을 하죠. 알겠죠? 그래서 본계약이 성립되면서 보통 경우는 여기서 뭐를 준다? 계약금을 이렇게 주는 것이죠. 그러면 계약금은 언제까지다?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준 사람은 뭐라고?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몇 배를 주고?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해약금으로 뭐란다? 추정하는 거죠. 추정. 그 다음에 중도금 이후 단계를 뭐란다? 이행 단계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서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것을 뭐라 한다? 채무 불이행이라고 얘기하고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뭐란다? 해제하고 원상 회복을 청구하고 그 다음에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행 단계, 그래서 채무 불이행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잔금을 받으면서 여러분 뭐래요? 잔금을 받으면서 뭘 한다? 잔금하고 등기죠. 잔금하고 등기를 뭐라 한다? 동시에 이행을 한다. 동시에 이행을 해. 이것을 동시이행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잔금하고 등기 받고 물건을 가져왔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더라. 물건에 하자가 있더라. 이것을 우리는 뭘 한다?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채권법의 순서는요. 먼저 예약을 하고 그 다음에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에서 채무불이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잔금에서 등기하고 동시행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자가 있으면 담보책임을 지고 여기 계약의 해제가 있고 그러니까 순서가 해제도 있고 담보책임은 뒤에 나오죠. 여기 동시이행이라는 게 나오죠. 동시행은 여기서 나와야 돼요. 원래요. 그 다음에 그 앞에서 뭐가 나오냐? 계약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약이 나오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원래 이게 책의 순서죠. 이게 이제 흐름의 순서잖아요. 먼저 예약, 그 다음에 본계약, 그 다음에 여기 채무불이행이랑 계약의 해제,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이었어. 그 다음에 이제 동시이행, 잔금 날짜, 그 다음에 담보책임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책의 지금 순서는 어떻게 돼? 책 순서는 이렇게 돼 있어. 먼저 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요. 그 다음에 여기가 동시이행 한 몇 건 있어. 동시이행 한 몇 건. 그 다음에 여기 위험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있고 이건 뭐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순서와 관계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계약의 해제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예약이 있고요. 예약. 그 다음에 계약금이 있고 계약금. 그 다음에 이거 담보책임. 이런 순서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책의 순서가. 우리 기문서 순서는. 그러니까 동시한 몇 건이 여기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해제가 있고 그 다음에 예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계약금이 있고 담보책임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여기 계약의 흐름의 순서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계약의 흐름의 순서는 예약이 1번이고 그 다음에 계약금이 2번째고 그 다음에 만약에 중도금 이후 단계 어느 단계에서 채무를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만약에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잔금 날짜의 동시행이고 물건을 받아왔는데 하자가 있는 걸 발견했다? 그럼 그걸 뭐란다? 담보책임이고 순서는 이렇게 가죠. 이 순서. 원래 이 순서가 이게 원래 계약의 순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책의 순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것하고요.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가는 것하고 약간 헷갈릴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먼저 얘기해서 중요한 큰 테마가 뭐냐면 해제권하고요. 여기 동시행 한몇권하고 여기 담보책임이 큰 테마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한꺼번에 설명하고 그 앞에 있는 여기 예약하고 계약금을 먼저 보자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제 예약 완결권 행사하죠. 이 예약 완결권을 뭐란다?
이것을 형성권이라고 얘기하죠. 형성권은 뭐다? 형성권은 이것을 일방적 의사표시죠. 일방적으로 의사를 표시하죠. 의사표시. 이것을 뭐란다? 단독행위다. 이렇게 얘기해요. 단독행위요. 그래서 이것을 단독행위다. 그럼 여러분 일방적이란 말은 뭐죠? 일방적이란 말은 상대방에 뭐가 필요가 없다? 동의가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뭘 한다? 의사를 표시한다. 여러분요, 예약 완결권 행사하면 본계약을 체결합시다. 여러분요, 음식점에 예약을 하고 가서 우리 아까 예약한 사람인데 왔으니까 음식 주세요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갑이 을한테 갑이 을에게 최고를 해. 을에게 최고. 당신 예약을 했는데 예약 완결권 행사할 거요 말 거요? 본계약 체결할 거요 말 거요? 물어본단 말이죠. 그런데 최고를 했는데 을이 아무 말이 없어. 을이 아무 말이 없어. 의사를 표시해야 본계약이 되는데 의사를 표시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면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 말이죠.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예약은 효력이 없어져. 다른 말로 예약이 없다는 것은 본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약은 없는 것으로 보겠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은 이제 뭐냐면 예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건 형성권이죠. 이 형성권은 우리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할 때하고 똑같단 말이죠. 형성권은 가등기 할 수 있고 양도할 수 있고 상속할 수 있고 채권자 대위권의 객체가 된다. 그건 다 똑같아. 이걸 이제 예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본계약 체결하죠. 본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준단 말이죠. 그러면 계약금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중세 시대에서는 중세요. 한 번 계약을 하면은 계약을 파기가 안 돼. 한 번 계약하면. 그것을 뭐냐? 그것을 법세라고 해요. 법세. 법에 족쇄를 채워버린다. 두 사람 간에요. 발목에다가 족쇄를 채워버려. 계약을 한 번 하면 계약이 끝날 때까지. 알겠죠? 그러니까 한 번 계약을 한 사람은 계약을 파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떡하냐? 이제 근대화 가지고 계약금 제도라고 하는 제도를 발명을 하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 번 계약할 때 계약하면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체결한 사람도 생각을 할 기회를 한 번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요? 3월 1일부터 언제까지? 4월 1일까지. 그래서 3월 1일에서 4월 1일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3월 1일에서부터 4월 1일이 될 때까지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몇 배를 주고? 2배를 주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받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2배를 주고 준 사람은 뭐하고? 포기하고. 그래서 여기서 중도금 지급하기 전까지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는 거예요. 그걸 계약금이라고 그래. 그런데 두 사람 다 계약을 하지 않고 중도금 날짜가 지나죠? 그럼 어떻게 하냐? 이제는 계약금이란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을한테 받은 계약금을 을에게 반환해야 되는 거예요. 반환을 하고, 여기서 만약에 계약금을 1,000만 원을 받았다 이 말이죠. 매매대금은 1억인데 그럼 중도금을 얼마 받아? 4천을 받죠? 잔금을 얼마 받아? 6천을 받는 거죠. 이렇게 6천. 왜냐면 계약금이라는 것은 매매대금이 아니에요. 원래 계약금은 중도금 이후 단계가 되면 더 이상 계약금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갑은 을한테 계약금을 반환해야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중도금을 얼마 받고? 4천. 잔금으로 6천을 받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미 받은 거 뭐 또 돌려줬다 또 받아요. 한 번 받은 것은 돌려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잔금으로 채워버리죠. 계약금을. 제가 잔금으로 취급하니까 잔대금을 받을 때 얼마만 받아? 5천만 원만 받죠. 알겠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돼.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단계에서도 계속 자기는 계약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여기서 중도금 이후 단계가 되면 계약금이란 말은 없어진단 말이죠. 알겠죠? 원래는 계약금 반환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계약금에 의해서 계약의 해제도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은 뭐다? 일방적 의사표시예요. 상대방이 동의를 받지 않죠?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1,000만 원을 받고 계약을 했죠? 그런데 2배를 주고 계약을 말 수 있어? 해제할 수 있죠? 해제? 그러면 갑은 을한테요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제를 해. 2배를 줬는데 상대방 을이 그걸 수령하지 않아. 받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 계약금을 공탁을 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없다. 왜 공탁을 시킬 필요가 없느냐? 여기서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받지 않고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하면 끝인 것이에요. 만약에 을의 경우는 계약금을 줬죠?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면 끝인 것이에요. 갑이 뭐라 하냐? 나 이 계약 너무나 잘해가지고 나는 포기할 수 없다. 나는 끝까지 가겠다. 필요 없어. 일단 계약금 준 사람은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면 끝인 것이에요. 받은 사람을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면 끝인 것이에요.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원에다가 공탁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요, 이 중도금은
반드시 4월 1일 날 줘야 되냐? 그게 아니고요. 만약에 갑이요, 을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을 깨기 위해서요, 계약금 1,000만 원 받은 것 중에서 2,000만 원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어디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빌리러 다닌다는 거예요. 빌리러 다닌다. 이것을 을이 그걸 들었어.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한다? 이 계약을 깨기 싫잖아요. 그러면 4월 1일까지 기다리면 이 사람이 돈 구해가지고 계약을 해지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요, 3월 20날, 3월 20날 중도금을 미리서 지급해버릴 수도 있어. 그럼 중도금을 미리서 지급해버리죠? 그러면 3월 20일부터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3월 20일부터 이행 단계가 되는 것이에요. 또는요, 이 사람이 중도금을 4천을 주기로 했죠? 4천인데 중도금이 없어서 3천만 원만 일부만 미리 지급했다면, 일부? 그러면 계약금의 중도금의 일부를 지급하죠? 그래도 중도금을 준 걸로 봐버려. 더 이상 이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 중요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약금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언제다? 계약금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여기서 계약금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죠? 우리가 여기 이후 단계부터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중도금 이전 단계에서는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래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원상회복을 청구한다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것도 또 중요해요. 왜냐하면 계약금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중도금 지급하기 전에 있으니까 그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여기 어디에 쓴가요? 여기 어디에 쓴가요? 갑이든 을이든 일방이죠. 일방의 잘못으로, 갑이든 을이든 어느 누구의 잘못으로, 이 말이죠. 갑이든 을이든 어느 누구의 잘못으로 계약, 채무불이행이 됐다. 채무불이행이 됐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채무불이행이 됐으면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되는데 얼마의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가? 이게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이런 채무불이행에 대비해서 계약금을요, 여기서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을 해, 특약. 이 특약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이 특약을 했느냐 안 했느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청구해야 돼요. 만약에 특약이 있다, 그러면 이걸 뭐로 본다?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을 해. 또는요, 이것을 위약벌의 약정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말의 뜻이 뭐냐?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우리가 계약금은 언제까지만 계약금이죠?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만요. 만약에 중도금을 지급하면 더 이상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계약금을 돌려줘야 돼요. 알겠죠? 그런데 4월 1일부터 5월 1일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만약에 이 사람이 중도금을 주지 못한다거나 중도금을 줬는데 갑자기 잔금이 없다고 해서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할 경우를 대비를 해서, 채무불이행의 경우를 대비해서 계약금을 4월 1일 이후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합시다. 이렇게 약속을 할 수 있어. 그 위약금으로 하기로 약속하면 어떡하냐?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2배를 주고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 해지로 인해서 손해배상, 우리가 보면 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해서 계약을 해지하면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손해배상이 얼마인지 우리가 계산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해배상으로 대신합시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계약금이 지금 얼마죠? 1,000만 원이죠. 그런데 일방이 중도금 이후 단계 4월 15일 날 일방의 계약의 해제, 즉 갑의 계약의 해제로 인해서 을이 입은 손해가 만약에 1,200이다. 그래도 얼마만 받는다? 1,000만 원만 받는다, 이 말이고, 만약에 계약의 해제로 을이 입은 손해가 100이다. 그래도 얼마를 받아간다? 1,000만 원을 받아간다, 이런 말이죠. 1,000만 원이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받아간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계약금을 뭐로 본다? 위약금으로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계약금을 만약에 위약금으로 했다고 하는 특약이 없죠. 그러면 실제 입은 손해가 얼마인가를 증명해서 청구해. 실제 입은 손해가 얼마냐, 이 말이죠. 그 사람이 실제로 입은 손해가 얼마냐, 그것을 증명해서 청구하는 거예요. 무슨 이해되나요?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얼마예요? 그것을 증명해서 청구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면요, 내가 만약에 중도금 이후 단계에서요, 을의 잘못으로 계약 해지가 됐다고 해봐. 그러면 갑이 입은 손해가 얼마라고 갑이 어떻게 증명을 하겠어요? 증명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계약금을 손해배상으로 봐버리자, 이 말이죠. 그런데
일방의 잘못으로 갑이 입은 손해가 100이다. 그래도 1000만 원 다 가져가고 갑이 입은 손해가 2000이다. 그래도 얼마만 가져가? 1000만 원만 가져간다. 그것을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요, 위약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아파트라든가 상가를 분양받으면 위약벌이란 말이 꼭 있어요. 위약벌. 이 위약벌은 뭐냐? 이 위약금 떼이고 플러스 알파로 별도로 또 손해배상을 또 하는 거. 그러니까 일단 만약에 상가 분양을 했는데 상가 분양을 못 하겠다고 갑자기 그러죠? 그러면 이 사람이 넣은 계약금 있잖아요. 계약금은 당연히 떼요. 그러고 나서 플러스 알파로 지금까지 입금한 금액의 10%, 지금까지 입금한 금액의 3%를 위약벌로 한다. 이렇게 딱 돼 있어. 그러니까 계약금 당연히 떼이고 돈을 또 별도로 또 떼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계약의 해제가 가능한 거. 그걸 위약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계약금만 포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특약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는 뭐로 본다? 손해배상 예정으로 뭘 한다? 추정한다.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알겠죠? 이것을 일방예약 계약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계약금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특약을 했을 때만 손해배상 예정이고, 만약에 특약이 없으면 실제 손해를 증명해서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뭐다? 계약금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면은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는 것이고, 계약금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한다. 그것은 해약금으로 추정하고, 계약금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형성권으로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계약금의 배액을 주고 계약을 해지하면 그 계약금을 공탁시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알겠죠? 여기까지. 이것까지는 이제 계약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보냐 봐봐요. 그 다음에 이제 해제하고요. 해제. 그 다음에 여기 동시 이행하고요. 그 다음에 담보칭의하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를 먼저 보냐? 동시이행 항변권을 먼저 보자. 이런 말이죠. 그래서 동시이행 항변권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런 말이죠. 여기서 동시항변권은 첫 번째 여러분요 봐. 지금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을하고 계약을 했는데 갑이 을한테 등기 서류를 주죠. 그러면 을은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 없어?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여기 봐봐 여기요. 갑이 을한테 등기 서류를 제공하지 않죠. 등기 서류를 제공하지 않죠. 그러면 을은 갑한테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죠. 그럼 거절할 수 없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 항변권이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하고, 여기는 뭐라 한다? 항변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항변권이라는 것은 뭐예요? 일방이 자신의 채무는 제공하지 않으면서 상대방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면 이행을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는 것을 항변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봐봐요. 여기요. 갑이 일방이요.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면 상대방은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른 말로 뭐다? 항변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 됐죠 지금? 이걸 우리는 항변권이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배웠냐면 지금까지요. 여러분 청구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배웠잖아요. 청구권은 보통 채권이라고 그랬죠? 지배권이요. 지배권은 물권이죠. 여기 형성권 배웠죠? 형성권 뭐다? 일방적 의사표시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뭘 배운다? 항변권을 배운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권리를 효력에 따라서 분류할 때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번이요. 하나예요. 하나의 대가 관계요. 대가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이요. 쌍무계약이다. 이렇게. 이런 봐봐. 쌍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쌍무. 쌍무라는 것은 쌍방이 의무를 부담한다 이 말이죠. 이런 봐봐. 매매계약을 체결하죠. 갑은 등기 서류를 줄 의무가 있고 을은 잔금을 지급할 뭐가 있어? 의무가 있죠. 쌍방이 뭘 한다? 의무를 부담한다. 이것을 쌍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가관계는 뭐죠? 대가관계는 give and take예요. 주고받는 것이요. 이런 뭐 우리가 학원에 왔을 때요. 내가 커피 한 잔 타줬더니 이쪽에서 귤 하나 주는 경우 있죠. 그럼 이건 이 사람이 귤을 주고서 내가 커피를 주는 대가로 반대급부로 귤을 준 게 아니잖아요. 알죠? 서로가 주고받았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대가관계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매매계약을 체결해봐. 매매계약은요. 등기 서류를 주는 대가로 뭘 받아? 잔금을 받고 잔금을 받는 대가로 뭐를 줘? 등기 서류를 주죠. 이걸 대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귤 하나 줬더니 저기서 떡을 하나 준다? 그런 대가관계도 아니다?
아닌 것이다 이 말이죠. 몇 개다? 하나다 하나. 그래서 여러분요 첫 번째 뭐냐면 별개의 약정. 별개의 약정은 항변권이 없는 거야. 별개란데 한 개의 계약이어야 돼. 별개란 것은 두 개의 계약이라 이 말이죠. 그건 안 돼. 그 다음에 약정은 안 되는데요. 약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 당사자 간의 뭐에 의해서 특약. 특약에 의해서 항변권을 인정할 수가 있어. 특약. 왜 그렇다? 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죠? 우리가 동시에 항변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채권이다. 채권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그래서 특약에 의해서 인정할 수도 있는 것이 임의 규정이니까. 원래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특약에 의해서 뭐 할 수 있다?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자, 두 번째요. 두 번째는 동일성 여부죠. 동일성이 있다. 이거 뭐냐? 채권 양도. 채권 양도하고요. 상속, 암기해야 돼요. 알겠죠? 이것도 인정된다. 자, 한번 볼까요? 상속을 한번 볼까요?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요. 갑이 을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 등기를 줘야 되고 을로부터 잔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디요? 병이죠. 병이라는 사람이 갑을 상속을 해가지고 병이 갑한테 뭘 하고 등기를 주고 을로부터 뭘 받는다? 잔금을 받죠.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약에 사망하지 않았으면 아버지가 을한테 등기를 주면서 잔금을 받았겠죠. 을이 사망하니까 아들내미가 상속을 받아서 을한테 등기를 하면서 잔금을 받죠. 똑같잖아요. 그것을 동일성이 있다고 얘기해. 이렇게 동일성이 있을 경우 채권 양도나 상속의 경우는 여전히 항변권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물건을요. 갑이 을한테 물건을 인도해 주기로 했는데 물건이 중간에 없어진 거예요. 멸실됐어. 이것을 뭐라 한다? 이행불능이라고 얘기해요. 갑이 을한테 물건을 넘겨주기로 했는데 물건을 넘겨주지 못해요. 그럼 물건 대신에 뭐를 줘야 돼요? 손해배상을 줘야 돼요. 손해배상. 이 보면 이 손해배상이나 물건이나 어때요? 물건이나 똑같은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물건을 주기로 했는데 물건이 불타버리고 없으니까 대신 돈으로 준다는 것은 물건이 돈으로 바뀌었다 이 말하고 똑같잖아요. 이것을 질적 변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경우도 항변권이 있는 것이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채권 양도에도 두 번 나오고 이것도 두 번 나오고 이것도 다 두 번씩 나왔어요. 알겠죠? 시험 다 나온 것이단 말이죠. 그럼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이런 것이죠. 그럼 갑이 있고 을이 있으면 을이 갑한테 돈 1억을 빌려주죠. 피담보 채권이죠. 피담보 채권이요. 채권인데요. 그래서 갑의 건물에다 이렇게 저당권을 하죠. 그래서 저당권 등기 이렇게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하죠? 이 채권을 뭐라 한다? 주된 권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저당권을 뭐라 한다? 종된 권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된 권리가 없어지죠. 그럼 어떻게 돼? 종된 권리 저당권도 당연히 뭐 한다? 이것은 당연히 뭐가 돼? 소멸하죠. 부종성에서. 그럼 이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니까 나중에 뭘 하면 돼? 나중에 말소를 하면 되죠. 말소. 나중에 말소하면 돼. 나중에 말소.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부종성에 의해서 돈을 갚으면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소멸해. 그리고 등기는 무효가 돼. 나중에 말소하면 돼. 그런데 이 등기가 말소가 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등기를 이전받죠. 이전. 그러면 그 사람은 저당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다?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뭐 때문에? 공신의 원칙이.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채권의 변제와 등기의 말소는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먼저 채권을 변제해. 그러면 저당권은 자동 소멸해. 나중에 등기를 말소하면 돼. 그러니까 뭐라냐? 갑이 을한테 야 너 빨리 돈 갚아 그랬더니 을이 뭐라냐? 저당권 등기 말소해주면 돈 갚을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먼저 돈을 갚아. 그러면 저당권은 자동 소멸해요. 나중에 시간 날 때 저당권 등기 말소하면 돼요. 등기를 말소하기 전에 을이 병에게 저당권을 이전하면 어떻게 되냐? 병은 저당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왜냐? 을의 등기는 이미 뭐니까? 무효인 등기를 이전받아도 저당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등기에는 뭐를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 이게 4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있죠, 5번. 5번은 뭐냐면, 이제 매매죠, 매매. 이런 매매에서는 완전한 권리를 이전해야 돼요. 완전한 권리를 이전해야 돼. 완전한 권리. 매매에서는 완전한 권리를 이전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요, 매매에서 완전한 권리를 이전한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이것은 보면
이렇게 이제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계약을 하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고요. 을은 갑한테 뭐를 해야 돼요? 잔금을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예요? 동시이행 관계잖아요. 동시이행 관계, 동시이행. 알겠죠? 그런데 여기 을이 있죠, 을은 여기서 부가가치세요. 부가가치세. 이 부가가치세하고 부가가치세를 을이 부담하기로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매수인의 잔금 플러스 부가가치세, 잔금 플러스 부가가치세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런 말이죠. 동시이행이다. 그 다음에 여기요. 갑이라는 사람의 건물이에요. 건물에 만약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다. 압류나 가압류가 있다. 그러면 가처분이 있다. 가처분.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뭐냐? 이러면 저당권 등기,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껌딱지가 이 건물에 붙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을은 어떻게 돼요?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등기만 해주면 안 되잖아요. 등기만. 뭐까지 해야 돼? 이런 모든 등기를 뭐라고? 말소하고 플러스 등기가 잔금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래서 갑의 건물에 압류나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가 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기 말소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잔대금의 지급과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여기까지 있는 거 이 5가지를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뭐다? 별개의 약정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당사자 안에 특약으로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두 번째는요, 동일성 여부죠. 채권 양도 상속의 경우는 여전히 항변권이 인정이 된다. 물건을 인도해 주기로 했는데 물건의 멸실로 인해서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죠. 그래도 여전히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채권의 변제와 담보권 말소절차, 즉 저당권 등기의 말소는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주된 권리, 종된 권리는 동시이행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다. 매매계약이라는 것은 완전한 권리를 이전한다. 완전한 권리요. 그래서 매매계약에서 완전한 권리를 이전하니까 매도인, 즉 갑의 건물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의 말소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잔금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부가가치세를 을이 부담한다. 부가가치세와 잔금이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가 뭐냐면요. 또 하나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의 대가가 있는 쌍무계약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변제기에 있어야 돼요. 이 변제기에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불안의 항변권이에요. 불안의 항변권 이렇게. 이런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불안하다 이 말이죠. 이때 불안은 갑이라는 사람의 신용 상태, 신용 불안이라든가 재산 상태가 뭐가 됐다? 재산 상태가 악화가 됐다 이런 말이죠. 이런 경우로 우리는 불안의 항변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불안하다 이런 말이죠. 불안의 항변권. 이럴 때도 항변권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아주 중요한 이것이요. 그것이 중도금이죠. 이 중도금하고 잔금하고 문제예요. 중도금을 뭐라 한다? 선이행 의무라고 얘기하고요. 잔금은 이행기다 또는 변제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러면 중도금은 어떻다? 중도금은 등기하고 동시이행이 아니죠. 잔금이 등기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동시이행. 그런데 이건 동시이행이 아니니까 동시이행이 아니죠. 그러니까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안 주면 채무 불이행이 되는 것이에요. 채무 불이행. 잔금 날짜에 잔금을 안 주죠. 그럼 뭐가 된다?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이요. 채무 불이행.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채무 불이행이 있다.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이것을 우리는 이행지체라고 하죠. 이행지체. 그럼 이행지체는 뭐예요? 이행을 해야 되는데 지연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행지체는 뭐냐 이런 것이요. 잔금 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저당권 등기를 말소하기로 했는데 아직 말소가 안 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했는데 등기가 종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런 것을 뭐라 한다? 이행지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행지체. 그러면 이행지체가 있으면 뭐라 한다? 여기서요. 지연배상 또는 지연이자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요, 여기는 보면 동시행은 채무불행이 아니에요. 동시행은 채무불행이 아니니까 뭐가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닌 거예요. 이행지체가. 그래서 지연이자, 지연배상을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뭔가를 잠깐 설명을 해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이제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잖아요. 여기 2월 1일 중도금으로 1억을 줬단 말이죠. 1억. 그 다음에 여기요 4월 1일 잔금으로 이렇게요 1억을 줬단 말이죠. 현재가 7월 1일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을이요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안 주면 선이행인데 이행하지 않죠? 동시행이 아니죠? 채무불행이죠? 이행지체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이자를 받을 수 있죠? 이자를 받으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해버릴 수 있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자도 받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갑자기 잔금 날짜가 되면 갑자기 잔금 날짜예요. 그러면 잔금 날짜가 되면 어떻게 한다? 그걸 뭐라 한다? 이행기라고 하죠. 잔금 날짜 이행기. 잔금 날짜가 되면 이행기가 돼버려요. 중도 선이행 의무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상대방 채무에 이행기가 도래하죠. 변제기가 도래하죠. 그러면 갑자기 그때부터 동시행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잔금 날짜가 딱 돼버리면 이때부터는 동시행이에요. 더 이상 이자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계약을 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해지하려면 잔금 날짜가 되기 전까지 계약을 해지하는 거예요. 잔금 날짜가 돼버리면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안 주고 잔금 날짜가 되죠. 그럼 어떻게 되냐? 중도금 1억 플러스 중도금 지급일 다음날 언제죠? 2월 2일이죠. 그 다음에 여기 언제? 4월 1일 4월 1일까지 뭐 이자 플러스 1억 알겠죠? 그러니까 중도금 지급일 다음날이야. 다음날부터 잔금 날짜까지 이자. 그러면 이 모든 것하고 뭐라고요? 등기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 돼버려. 그러니까 이제는 항상 우리 시험에는 뭐라 나오냐?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가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다. 다른 말로 뭐다? 이행기가 도래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더 이상 채무불이행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이행지체가 아니고 이자가 없고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계약을 그러면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동시이행은 해제를 못해. 해지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 해지하고 싶어? 해제를 하려면 일단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계약을 해제를 해. 알겠죠?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계약 해제하고 채무불이행이 아니면 계약을 해제를 한다 못한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채무불이행으로 만들어야죠. 다른 말로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야 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죠.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7월 1일 날 계약을 해제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일단 갑이 을한테 등기 서류를 제공을 해. 등기 서류를 주면서 잔금, 중도금 플러스 중도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잔금 날짜까지 이자 플러스 1억 이걸 달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이 사람이 잔금이 준비가 안 됐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뭐라고 한다? 채무 불이행, 계약을 해지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이 중도금에 대한 이자는 잔금 날짜까지만 지급하지 잔금 날짜 이후는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낸다? 안 내는 거예요. 중도 잔금 날짜 이후는 이자를 낸다? 안 내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때는 내지 않는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지금? 이게 아주 중요해요. 왜냐? 잔금 날짜부터는 뭐다? 채무불이행이 아니고 이행지체가 아니고 이자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금에 대한 이자는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지급하고 잔금 지급일 이후부터는 중도금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아니한다. 만약에 나중에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자신의 등기 서류를 제공해서 잔금을 달라고 그래? 안 주죠? 그것을 뭐란다? 상대방이 뭐에 빠졌다? 이행지체다.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리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알겠죠? 이 표에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또 하나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나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채무를 제공하여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한다. 이해됐나요 지금?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뭐냐면 일회성의 원칙이에요. 일회성의 원칙. 그러면 일회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일회성의 원칙. 그것은 여러분 이런 것을 얘기해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을 있으면 갑하고 을하고 있으면 갑이 을한테요. 갑이 을한테 이렇게 등기 서류를 주죠. 그럼 등기 서류 줬죠? 그럼 여러분 아까 말했죠? 을은요. 을은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거절할 수 없죠?
거절할 수 없다. 뭐가 없다? 항변권이 없죠. 항변권이 없어. 이걸 뭐라 한다? 채무 불이행이다. 채무 불이행이면 뭐라 한다? 이자를 내야 되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두 번째, 갑이 을한테 등기 서류를 주지 않는다. 등기 서류를 주지 않는다. 그러면 을은 잔금 지급을 말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하면 뭐가 있다? 항변권이 있다. 항변권은 채무 불이행이 아니다. 채무 불이행이 아니다. 이자를 낸다 안 낸다? 이자를 내지 않는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해지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뭐냐? 여기 보면 여기는 항변권이 없고 여기는 항변권이 있죠. 여기는 이행을 제공했죠. 이걸 등기소를 뭐냐? 이행 제공이라고 얘기하고 여기를 이행 제공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일회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동시에 항변권은 마치 오뚜기하고 똑같아. 오뚜기하고 갑일한테 등기소를 가져오죠. 그리고 을이 잔금을 줘야 되는데 잔금이 없죠. 잔금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을은 벌러덩 누워. 항변권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채무불이행이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그때부터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이자를 받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갑이요 등기소를 가지고 가버려. 등기소를 가지고 가버려. 그러면 등기소를 제공했다 안 했다? 안 하죠. 등기소를 가지고 가버리죠. 그러면 문 닫고 나간 걸 딱 보고 동시에 항변권은요 벌떡 일어나. 알겠죠? 항변권이 그대로 이제부터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소를 가지고 가버리면 이 사람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 잔금을 언제 준다? 등기 서류를 가지고 왔을 때 주는 건데 등기소를 가지고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잔금을 주지 않아도 돼. 항변권이 있다.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해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일회성의 원칙이라고 해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러면 우리가요, 이런 봐봐요. 이제 우리가 매매계약을 하면서 이제 등기 서류를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등기 서류를 가져오면 어떡하냐? 이 등기 서류를 어떡하냐? 갑이 을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등기 서류, 야, 가져왔으니까 잔금 줘. 그러면 등기 서류를 가져왔죠? 잔금을 줘. 그런데 잔금이 없죠? 없으면 항변권이 없죠? 채무불이행이죠? 계약을 해제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그냥 아무나 않고 그냥 집에 가져가 버린다. 집에 가져가 버리면 나는 이행정을 하지 않는 것과 똑같아. 이제는 내일부터, 그 다음날부터는 채무불이행이다 아니다? 아니죠. 이자를 안 줘도 돼. 그런데 봐봐. 내가 등기소를 가지고 왔어. 야, 등기소를 가져왔으니까 돈 줘. 돈 없대. 아, 그래? 그럼 언제 되는데? 글쎄 한 달 안에 될 것 같은데? 야, 그래? 그러면 내가 알았어. 그럼 이거 법무사 사무소에다 맡겨놓게. 중개업자 사무소에다 맡겨놓을 테니까 나중에 잔금 가지고 와가지고 받고 가라. 교환해 가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등기 서류를 계속 제공한 것과 똑같다 이 말이죠. 알겠죠? 또요? 뭐라 하냐? 내가 가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는 게 아니고 야, 나 그러면 등기 서류 가지고 간다. 너 언제든지 잔금 준비되면 나한테 전화해. 내가 서류 준비해놨다가 너한테 이거 그대로 줄 테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기적으로 연락을 해줘. 등기 서류, 아니 잔금 준비됐느냐? 물어봐. 내가 자료는 다 돼 있다. 알겠죠? 그러면 이것도 뭐냐? 등기 서류를 만 것이다. 계속 제공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등기 서류를 가져가 버리죠? 그러면 더 이상 이행 제공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이걸 그럼 우리 시험 때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 보면 갑이 을한테 등기서류를 주죠. 등기서류를 주면은 을은 돈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등기서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을 수령지체라고 그래요.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걸 수령지체. 알겠죠? 상대방이 수령지체에 빠지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항변권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수령지체에 빠졌을 때 항변권이 없으려면 이행의 제공을 어떻게 해야 돼? 계속해야 돼. 계속.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 여기서 키워드는 이행 제공. 이행 제공을 뭐한다? 계속한다. 계속. 그런데 이 사람의 상대방이 여전히 수령지체에 빠진다. 수령지체. 항변권은 있다 없다? 항변권은 없다. 이 말이죠. 항변권은 없다. 그런데요, 여기는 이행 제공을 하지 않죠. 여기는 한 번 이행을 제공했다. 제공. 그 다음에 계속 제공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과거에 한 번 제공했다. 이런 말이죠. 과거에 한 번. 이런 일 있죠. 이렇다. 한 번 제공했다. 계속 제공하지 않는다. 과거에 한 번 제공했다. 이런 말이 있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됐으면 이것은 항변권은 있다 없다? 항변권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수령지체에 빠졌다고 해서 언제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수령지체에 빠졌다 해서 여러분요 뭐라고 하냐? 상대방이 수령지체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이 수령지체에 빠졌을 때 이행 제공을 계속하면 항변권을 소멸한다. 상대방이 수령지체에 빠졌을 때 이행 제공을 계속하지 않거나 한 번 이행 제공을 하거나 한 번 했다는 것은 계속이 아니다 이 말이죠. 과거에 한 번 그러면 지금 현재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행 제공이 계속이 아니죠. 그래서 항변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행 제공이 계속이다. 항변권 소멸. 이행 제공이 계속이 아니다. 항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수령지체에 빠졌다고 해서 언제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 이것을 뭐라고 한다? 동식이행 항변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알겠죠? 자, 이제 어디를 보시면 여러분요. 항변권 있고 그 다음에 페이지요. 209페이지를 한번 보셔요. 209페이지 보면 계약의 해제라고 나와 있나요? 계약의 해제를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계약의 해제를요. 잠깐 쉬었다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